LA 다운타운의 한 마트에서 한국항공사 승무원과 9살 어린이가 묻지마 공격으로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 있던 경비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한국항공사 승무원 피습 사건으로 또다시 LA의 심각한 노숙자 문제와 치안 부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한 업소를 운영하던 60대 한인 여성이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LA에서 셰리프구 훈련을 받던 훈련생 20여 명이 차에 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당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속 80마일의 강풍이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커져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한인들과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다운타운의 한 마트에서 한국 여성 승무원과 9살 어린이가 40대 남성의 묻지마 공격으로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노숙자로 확인됐고 현장에서 경비원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다운타운 인터컨티넨탈 호텔 인근의 타겟 매장. 의식을 잃은 한 사람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40대 남성이 타겟 매장에 들어와 진열돼 있던 7인치 길이의 칼을 들고 쇼핑하던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매장에 있던 25살 한인 여성인 송 씨와 9살 어린이가 칼에 찔려 다쳤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인 송 씨는 한국항공사의 승무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The young child attempted to flee and leave, ignore him, and move away. When the suspect, without any further provocation, suddenly attacked and stabbed this young child in the back. The suspect then moved from that location down an aisleway and then came across a couple of other individuals, female Asians, where a female Asian approximately 25 years of age was also stabbed brutally in the chest.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용의자는 노숙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칼을 휘두른 용의자는 2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마트 경비원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USC 대학병원 관리자에 따르면 사건 직후 송 씨가 중태인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치료를 통해 현재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씨는 당시 인천과 LA 노선 업무를 마치고 현지에서 복귀 비행을 기다리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오늘 다운타운 타겟 매장은 고객 입장을 제한하고 잠정 폐쇄됐습니다. 해당 매장은 호텔들과 근접해 있어 평소 여행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지만 이번 노숙자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발길이 끊겼습니다. I don't know. I have no clue. That was a shock to me. I'm like, the scale is very large. That work needs to be done out here as far as like homeless population, shelter, mental health services, rehabilitation for people who need it. 홈리스나 기타 여러 사람들한테 피습을 당해가지고 상처를 입고 다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꼭 같이들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Usually during the holiday season we deploy officers, right? And there was an incident that occurred yesterday, so we're putting him also there. 경찰은 이번 사건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공격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한국항공사 승무원 피습 사건으로 또다시 LA의 심각한 노숙자 문제와 치안 부재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LA가 이제는 매사 안전을 유의해야 하는 위험한 도시라는 자주 섞인 한탄도 들립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거리엔 온통 노숙자와 쓰레기가 질비하고 미디어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절도와 강력 범죄 뉴스가 터져나옵니다. LA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범죄에 혼자 길을 걷기조차 두렵습니다. 유명 관광지에서조차도 노숙자분들이 많이 보이고 그분들을 마주쳤을 때는 상당히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고나 강력 범죄 사건들 그런 관련된 뉴스들이 또 많이 보여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한인타운을 계속 가도 될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 정부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민들의 체감은 사실상 그대로일 정도로 지지부진하기만 하고 잇따르는 강력 범죄는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외치는 당국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LA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은 관광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범죄 예방 방법 등을 공유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LA 총영사관도 한인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13-700에 1147번호가 있거든요. 이 번호는 이게 뭐 한국 국적자이시건 아니면 여기 영주권자이시건 아니면은 이민 오셔가지고 영어보다 한국말이 더 편하신 분들이 사고를 당하셨을 때 본인한테 신체적인 위해라든지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되거든요. 이 전화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죠.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처하신 상황이 어떤 건지 파악해서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노숙자와 치안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LA 시장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공을 들였지만 수년 동안 진전 없는 상태가 지속된 만큼 이 같은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천사의 도시라 불리던 LA가 어느덧 가지 말아야 할 기피 장소가 되고 있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는 60대 한인 여성이 자신의 뷰티 서플라이 업소에서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조지아주 이스트포인트 경찰은 오늘 69세 한인 여성 차연찬 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네이선 허프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은 어제 차 씨가 운영하는 뷰티 서플라이 업소를 찾아가 차 씨에게 돈을 요구한 후 거부당하자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범인은 사건 직전 차 씨의 업소 주변을 배회하다 침입해 두 발의 총을 쐈으며 차 씨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차 씨 업소 주변에는 꽃다발과 편지 등이 놓이는 등 추모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에서 셰리프국 훈련을 받던 훈련생 20여 명이 차에 치여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오늘 아침 6시 25분쯤 윗디어 지역 셰리프국 훈련소 인근 교차로에서 구보 훈련을 하고 있던 훈련생 20여 명이 역주행을 한 혼다 SUV 차량 CRV에 치여 부상을 당했습니다. And as a result of that, 25 recruits were injured. And 16 were minor injuries, 4 of them were moderate, they're in stable condition, and 5 of them were in critical condition. They were negative on a field sobriety test and blew a 0.0 on the breathalyzer.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22살 남성으로 당시 반대 방향의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훈련생들을 들이받았고 사고를 통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시속 80마일의 강력한 바람이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산타아나 강풍의 영향으로 오늘 시속 75마일의 돌풍이 예상되며 산간 지역은 최대 95마일의 강풍이 예고됐습니다. 또 강풍으로 인해 정전과 산불 등 화재 발생 위험성도 커지고 있어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와 LA 카운티는 오늘 저녁까지 바람이 심하게 몰아닥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에는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고 화재로 인해 건물이나 주택이 전소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프리웨이 곳곳에서는 대형 트럭이 뒤집히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210번 프리웨이 렌초 쿠카몬가 동쪽 방면에서는 최소 5대의 대형 트럭이 전복됐고 15번 프리웨이에서도 트럭이 넘어지는 등 일부 도로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218번째 연방 하원 의석을 확보해 다수당이 됐습니다. 현재 중간선거 개표가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하지만 과반 의석을 손에 넣으면서 4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달아냈습니다.
민주당은 210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의석 수는 435석이며 이 중 과반 최소 의석인 218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다수당 지위를 갖고 하원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정 등 원 구성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에게 다수당 확보를 축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먼저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중간선거 당선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초부터 백악관과 연방상원은 민주당이, 연방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는 분점 통치가 현실화하게 됐습니다. 뉴욕 포스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 선언을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플로리다 남자가 발표하다라는 예고성 제목과 함께 26면 기사를 확인하라고 적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직위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평범한 플로리다 주민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이미 다 겪어봐서 안다라는 영어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CNN은 뉴욕 포스트가 잔인하게 트럼프를 트롤링했다면서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다면 대선까지 남은 2년 동안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중간선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는 사설을 2차례나 실었습니다.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망쳤고 이로 인해 민주당이 상원을 2년 더 장악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화당을 정치적 실패로 몰아갔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민주주의에 큰 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공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틱톡이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제하기 위해 틱톡을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틱톡을 이용해 수백만 대의 스마트 기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조정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개인 장치들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틱톡은 미국에서만 2억 건의 다운로드 수를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있어 미국 내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연방의회에서도 틱톡이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규제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사람보다 폐기종이나 기도염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오타와 병원 연구진은 마리화나 흡연자와 25년 이상 담배를 피운 흡연자의 폐 CT 사진을 비교해 폐기종 발병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마리화나 흡연자 가운데 75%가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보다 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도염 역시 마리화나 흡연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마리화나가 담배보다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담당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제안대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내용도 담겼는데 북한은 12구 참사를 두고 한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남북한 사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8년 연속 채택됩니다. 한국 정부는 4년 만에 공동 제안 국가로 참여했습니다. We note that the committee has just adopted the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by consensus for consecutive years. 북한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와 유족 측의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됐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를 우려한다는 기존 결의문 조항에
북한은 유족과 관계기관에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장이 추가된 겁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도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를 향해선 12구 참사를 언급하며 정부의 능력이 부족해 유례없는 압사 사고를 불러왔다고 비난했습니다. They having triggered man-made disaster, like the recent unprecedented deaths from suffocation due to poor governance of the national affairs. 그런 한국 정부가 나라 안팎의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에서 인권 이슈를 최대한 이용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측의 돌발 발언에 한국 정부도 즉각 대응했습니다. The absurd remarks by the DPRK today over the recent tragedy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 its stark disregard for human rights. 이어 전 세계가 조의를 표하는 와중에도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의 태도에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실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러시아가 보름 만에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한 가운데 난데없이 폴란드 영토에 미사일이 떨어져 2명이 숨졌습니다. 한때 러시아가 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지만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났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져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러시아 순항 미사일을 막기 위해 발사된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로 인한 사고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또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조짐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궁극적 책임은 러시아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e have to remember that this happened at the same time as Russia launched a wave of new indiscriminate missile and air attacks on Ukrainian cities.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도적 공격과는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Nie było działaniem intencjonalnym. Nie była to rakieta, która była wymierzona, wycelowana w Polskę. W istocie zatem nie był to atak na Polskę. 러시아는 전날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약 100발의 미사일을 퍼부었으며 이로 인해 70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사고 발생 초기엔 러시아에서 발사된 미사일일 수 있다는 우려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미국 등 나토 동맹국이 대응에 나서면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위해 발리에 모여 있던 각국 정상들이 긴급 회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현장 접근과 공동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력국들이 어떤 근거로 우크라이나 미사일이란 결론을 내렸는지 정보를 받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기 위한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로켓이 5번째 시도 만에 어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마네킹만 탑승했지만 2025년에는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5, 4-stage engine start. 3, 2, 1. Boosters in ignition. 아르테미스 1호가 굉음을 내뿜으며 원대한 여정의 출발을 알립니다. 불꽃을 뒤로 한 채 밤하늘을 가르며 힘차게 달을 향해 도약합니다. 발사 2분 만에 고체 로켓 부스터 등을 분리하며 지구 저궤도까지 상승했고 90분 뒤에는 지구 중력 밖 달 전위 궤도에 진입하며 발사 성공을 확인시켰습니다. 기술적 결함과 기상 악화 등으로 4차례나 연기된 발사. 이번에도 연료 누출 문제로 예정 시간보다 40분 넘게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사전 오기에 성공했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는 역대 가장 큰 발사체 SLS와 그 위에 탑재된 우주선 오리온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리온에는 마네킹이 탑승했는데 달 궤도를 돌면서 실제 사람이 탑승해도 생존이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달 표면 100km 상공까지 접근 예정인 오리온은 지구에서 45만 600km 떨어진 지점까지 이동해 1970년 아폴로 13호가 세운
40만 170km 기록을 경신한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면 26일간의 비행을 마치고 다음 달 11일 태평양으로 귀환합니다. 나사는 이번 비행에 성공하면 2024년에는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하고 그 이듬해인 2025년에는 여성과 유색인종 등 우주비행사 4명을 달의 남극 지역 표면에 직접 착륙시킬 계획입니다. 나사는 아르테미스 계획이 최종 성공하면 달 상주기지와 우주정거장 건설을 추진하고 나아가 화성 유인 탐사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기후변화 대책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석탄 발전을 줄이는 겁니다. 스스로 석탄 발전소를 끌 형편이 안 되는 나라에 선진국이 수십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이나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의 발전소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121억 톤, 그중 석탄 발전소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68%나 됩니다.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려면 석탄 발전소부터 빨리 꺼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8위의 석탄 발전 대국입니다. 전력의 60%를 석탄으로 만드는데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6개국 등 9개 나라가 그 돈을 대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탈석탄에 200억 달러, 우리 돈 26조 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s we accelerate our investment in speed transition to clean energy future, to meet the climate crisis head on, we have to make sure that they benefit people everywhere. 이 돈으로 인도네시아는 기존 목표를 10년 앞당겨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는 석탄 발전량 6위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탈석탄을 지원하는 계획도 발표됐었죠. 영국과 EU, 미국 등이 탈석탄 비용 85억 달러, 우리 돈 11조 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고 불리우는 이 계획은 베트남과 인도, 세네갈 등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실행 과정에서 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많지만요. 잘 되면 많은 석탄 발전소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의 샤르멜 셰이크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 총회에서도 이번 합의를 주목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남아 등의 석탄 발전소를 늘리는데 그만큼 기여를 한 만큼 G7 국가들도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 전환 계획에 우리나라는 아직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석탄 발전 대국이고 인도네시아에 석탄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사업에 투자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에서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승자에게는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한국과 중국도 이런 상호 협조와 성의 경쟁 속에서 공동 발전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뽐내는 이 학생은 중국의 한 대학 한국어학과 재학생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열린 비즈니스 한국어 경진대회 우승자 5명 중 한 명입니다. 이번 대회는 한중 간 교류가 줄어들면서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중국 대학의 한국어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승자들은 포스코와 현대차, LG화,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한국어학과 학생들은 자신의 외국어 실력 향상과 한중 교류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이 취업 희망 기업의 미래 비전에 대해 얘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기업들은 지원자 가운데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 우승자 외에 다른 학생들도 채용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학생들, 그런 한중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외국어학원과 한중경제문화교류센터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1억 2천만 원 뇌물을 받고 개발이익 428억 원을 나눠받기로 한 혐의 등 압수수색 당시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엿새 만에 정 실장을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했고 불과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정 실장은 그제 조사에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 부원장과 달리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세세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압수영장에 적힌 혐의 내용이 맞냐고 묻는 수준이었다며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아서 예상보다 조사가 빨리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범행 기간만 6년, 뇌물 전달만 6차례나 되고 대장동 사업 등 내용까지 복잡한데도 단 하루만 조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소환 조사는 영장 청구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먼지털이 조작 수사를 규탄하며 검찰의 정치 탄압 수사에 덮인 진실을 찾아내겠습니다. 정 실장은 진실 하나만 믿고 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1차 관문이던 김용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해 기소했습니다. 정 실장에겐 뇌물죄를 적용했는데 금품 수수뿐 아니라 대장동 특혜에 대한 대가성까지 입증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칼끝이 최대 기로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12구 참사 당일 참사 골목의 바깥쪽 이태원 대로변을 비추고 있던 CCTV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참사 직후까지의 모습이 담겼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구 참사가 난 골목길의 바깥 대로변을 비추는 용산구청 CCTV 영상입니다. 첫 112 신고가 들어왔던 저녁 6시 34분. 핸드켜놓게 그 골목에 이마트 20자 있잖아요. 사람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통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CCTV 화면에 경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50분 경찰 기동대 버스가 화면에 포착됐지만 현장을 그냥 지나쳐 삼각지 방향으로 사라집니다. 밤 8시가 지나자 인도에서 밀려난 행인들로 2개 차로가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리해달라,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는 112 신고가 잇따르던 시각입니다. 경찰관 2명이 CCTV 화면에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로 가득한 차도를 통제하느라 골목 안쪽의 상황은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참사가 벌어지기 40분 전인 밤 9시 반엔 경찰관 8명이 참사 현장 골목 앞을 지납니다. 위험과 압사를 경고하던 112 신고가 이 골목에서 본격적으로 빗발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참사가 일어난 골목길을 지나 이태원역 반대편 출구 너머로 사라집니다. 112 신고가 계속됐는데도 현장 경찰관들에게 전혀 전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 직전 119 구급차가 인파를 뚫고 도착합니다. 그런데 참사 현장이 아니라 근처에서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였고 곧 환자를 싣고 떠났습니다. 인도가 막히고 밀려나온 인파에 차도도 막혀 더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 그로부터 2분 뒤 화면 왼쪽 골목에서는 158명이 희생됐습니다. 경찰과 용산구청 서울시의 무능함이 CCTV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말단직만 꼬리 자르기 처벌할 게 아니라 이상민 장관, 김광호 서울청장 등 최종 책임자의 사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CCTV는 용산구청 상황실에서 구청 직원 3명과 파견 경찰 1명이 모니터하는 화면입니다. 이 파견 경찰에게도 112 신고 상황은 전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용산구청은 주정차 단속용 CCTV고 실시간 감시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CCTV는 사고가 난 골목길 안쪽 상황을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2024년 미국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카가 제기한 유산 반환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형의 딸인 메리 트럼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망한 삼촌 로버트 그리고 고모인 메리 앤이 자신이 받은 유산을 빼돌리는데 공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메리는 할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은 수천만 달러의 가족 기업 지분을 삼촌인 트럼프 형제와 고모가 헐값에 사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이 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파탄날 것이라는 위협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은 이미 메리가 지난 2000년에도 할아버지 유산에 관한 소송을 하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은 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산 반환을 기각했습니다. 영국이 41년 만에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1%로 집계돼 1981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는데요. 특히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코로나19 후폭풍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의 마스코트 프리주인데요. 이 인형 대부분이 개최국 프랑스가 아닌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는 소식에 프랑스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스코트 인형을 생산하는 프랑스 기업 두 곳의 생산 공장이 중국에 있어서 전체 인형의 98%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될 것이라는 건데요. 국제 행사를 치르는 프랑스가 저력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빗발치는 가운데 프랑스 산업 담당 장관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파리 조직위원회의 결정을 두둔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매년 수능날이면 시험장을 착각하거나 지각을 해서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급히 시험장을 찾아가는 수험생의 모습 종종 볼 수 있었죠. 자, 그런데 보는 사람도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울산경찰청은 그동안 지각 수험생을 단골로 실어 나르던 경찰 오토바이 사이카를 올해 투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산청이 보유한 오토바이가 1인승이라서 뒤에 사람을 태우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운전석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적재함이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 그 위에 수험생을 태울 수 있긴 하지만 적재함이 미끄러워서 사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토바이 대신 순찰차를 이용해 수험생들이 제때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할 계획이라는데요. 울산뿐만 아니라 광주와 전남, 인천, 강원경찰청도 올해는 수험생 이송에 오토바이보다 순찰차를 우선 투입한다고 합니다. 한 중국인 유튜버가 본인이 세계 최초의 폴더블 아이폰을 만들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애플의 아이폰을 분해해 삼성 Z 플립과 같은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개조하는 전 과정을 공개한 건데요. 이 유튜버는 작업팀과 함께 300일 동안 여러 개의 스마트폰을 분해하고 또 재결합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아이폰을 반으로 접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이폰을 니은자 형태로 세워둔 채 충전하고 사진도 찍는 모습 보이시죠? 물론 접히는 부분이 두껍고 액정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 것 같이 보여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영상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고요. 누리꾼 대부분은 저게 되는구나, 당신의 인내심에 감탄했다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반려견과 놀던 한 아이가 커다란 이웃집개에게 공격을 당할 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아이를 지킨 건 함께 놀던 반려견이었습니다. 반려견 탱크와 집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던 6살 아이에게 갑자기 이웃집 개가 달려듭니다. 아이가 뛰어오는 개를 보고 놀라 도망가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늦은 것 같죠. 자, 그런데 이때 반려견 탱크가 곧바로 아이를 뒤에서 덮쳐 자기 몸으로 아이를 감쌉니다. 그리곤 아이가 바닥에 엎드리자 이웃집 개에게 달려들어 개가 아이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는데요. 이웃집 개를 내쫓은 뒤에도 끝까지 경계하는 탱크. 탱크 덕분에 다행히 아이는 안전하게 엄마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주인을 지킨 탱크의 용감한 모습에 이 영상은 한 SNS에서 2천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면서 착한 반려견에게 상을 줘야 한다고 탱크의 용감한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길을 잃은 개가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 화제입니다. 영국 레스터셔 경찰이 SNS에 공개한 CCTV 화면인데요. 로지라는 이름의 개가 자동문을 지나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더니 주변을 잠시 서성이다 대기실 구석에 자리를 잡습니다. 뜻밖의 손님을 맞은 경찰은 개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10살인 보더콜리 종의 로지는 경찰서에 오기 전 근처 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주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서 무사히 주인을 다시 만난 로지. 로지의 주인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갈 만큼 똑똑한 로지가 자랑스럽다고 했다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6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